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이슈였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2천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되면 종합과세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그러면 금융소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자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라고 하면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고, 배당소득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금융소득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과세하냐면 15.4%를 곱해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지금 현행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2천 이하고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과세, 뭐와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할까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겠고요. 연금소득도 포함되어 있죠.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더하기 금융소득 초과분을 여기에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요거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연봉이 8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금으로 계산할 때 여기에 보이시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8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지방세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지방세 포함 안 하고 24% 포함하면 26.4%겠죠. 요 구간 24% 세율 구간에 해당이 돼서 과세를 합니다. 그쵸? 24% 세율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5.4%를 계산을 합니다. 얘는 24%고요. 지방세 뺀 거예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요. 1,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를 한다고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분이 얼마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초과했죠? 그렇죠. 그럼 그걸 종합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연봉과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 되죠. 그럼 세율 구간이 바로 바뀌어요. 8,800 이상이니까 35% 세율 구간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봉 8천 더하기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 원을 곱하기 35%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소득 1,000만 원은 똑같이 15.4%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누진공제되는 게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고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조건 불리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세율 구간이
15.4%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그 정도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느낌 오시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바뀌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기존에는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9만 명 정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셨는데 이게 바뀌면 정부에서 추산하는 거는 거의 40만 명, 1천만 원 초과를 종합과세하면 40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도 알겠죠?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안 좋은 점. 자, 건강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인상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절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당연한 겁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니까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과세 상품은 은행에는 64세 이상 노인분들은 일반적인 예금 적금도 비과세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저축성 보험이 월납보험료 기준으로 1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굉장히 악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부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던 게 2017년 4월달 이전에는 월납 한도가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월납을 해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세금을 안 냈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2017년도에 바뀌어서 월납 1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사실 일반적인 중산층 이하, 중산층 포함 서민층, 중산층들은 월납 150만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상호금융조합, 다시 말하면 지방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어요. 둘 다 비과세가 되고요.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ISA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있어요. 그것도 비과세 혜택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아예 세금과 관계없는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만기를 분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ELS 등등이 있는데 얘들의 만기를 조정을 해서 과세되는 기간을 구별을 하면 당연히 세율 구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별로 분산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그렇죠. 오빠. 요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는 거는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다 보면 세금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